서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 노을이 아니라 거대한 군대가 일으킨 흙먼지였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류가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된 악마의 금속 바로 철이 부딪히는 소리였죠. 당시 청동으로 만든 검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이 시커먼 강철의 군대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청동이 철과 맞부딪히는 순간 힘없이 부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아마도 세상이 끝나는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당시 이란 고원의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제국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복자였고 이란 사람들은 그 폭풍 앞에서 숨죽여야만 했던 약소국에 불과했었죠. 매년 자신들이 기르던 가장 좋은 말과 양을 바치며 생존을 구걸해야 했던 그 시절의 비참함이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고통은 때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아시리아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에서 이란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바로 저 거대한 아시리아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흩어진 모래알이 아닌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시리아를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뚫어지게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저 넓은 땅을 다스리는지, 또 어떻게 저토록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는지 말이죠. 어쩌면 그들에게 아시리아는 넘어야 할 산이자 가장 닮고 싶은 교과서가 아니었을까요? 이제 시선을 돌려 그들이 발 딛고 서 있던 땅을 바라봅시다. 거친 전쟁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 고요하고 메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발밑에는 바싹 마른 흙이 밟히고 고개를 들면 끝없이 높은 산맥이 병풍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네요. 이곳은 비 한 방울이 보석처럼 귀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 없었던 그들은 땅속 깊은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산 정상에 쌓인 눈이 녹아 땅속으로 스며들면 그 물길을 찾아 지하 터널을 뚫고 마을까지 끌어오는 그들의 끈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척박한 환경은 인간을 좌절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토록 놀라운 지혜를 짜내게 만듭니다. 이 황량한 고원에는 사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잠들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에는 엘람이라는 문명이 숨쉬고 있었거든요. 흙으로 빚은 거대한 신전 사이로 바쁘게 오가던 고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신을 섬기고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우며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았었죠. 비록 시간의 흐름 속에 그들의 도시는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고 땅속 깊이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퇴적층과 같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으시나요?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내려온 유목민들은 이 오래된 문명의 터전 위에 짐을 풀었습니다. 양을 치며 떠돌던 그들이 정착민이 되어가는 과정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시간처럼 신비롭습니다. 그들은 엘람의 유산을 흡수하고 아시리아의 시스템을 배우며 서서히 제국의 기틀을 다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양의 역사책이 붙여준 이름일 뿐, 정작 그들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이란이라고 불렀습니다. 고귀한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속에서 척박한 환경과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그들의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낯선 이방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불렀던 진짜 이름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시리아의 태양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아슈르바니팔 왕이 세상을 떠나자 제국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억눌려 있던 분노가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온 것이죠.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란 고원의 메디아인들이 일어섭니다. 바빌로니아와 손을 잡고 아시리아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는 그들은 용맹했습니다. 결국 그토록 거대했던 아시리아 제국도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역사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디아는 아시리아가 사라진 자리에 이란 개민족 최초의 제국을 세우고 새로운 패자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시선을 조금 남쪽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메디아가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이란 남서부의 파르스 지방에는 또 다른 세력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바로 페르시아인들입니다. 메디아와 같은 이란계 민족이었지만 당시에는 메디아의 지배를 받는 작은 속국에 불과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케메네스 가문입니다. 전설 속의 시조 아케메네스의 이름을 딴 이 가문은 훗날 세계를 제패할 운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람의 옛 도시였던 안샨의 터를 잡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메디아 왕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야망이 이글거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야망을 현실로 만들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사는 그를 키우루스 2세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키우루스 대왕이라고 부르죠. 그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만 해도 그는 그저 메디아 제국의 변방을 다스리는 작은 왕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거대한 메디아 제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것처럼 무모해 보이는 도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키루스에게는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능력이었죠. 그는 흩어져 있던 페르시아 부족들을 하나로 모으고 병사들에게 우리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키루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메디아를 향해 반기를 들었을 때의 상황을 그려봅시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반면 오랜 평화에 젖어 있던 메디아 군대는 예전의 야성을 잃어가고 있었죠. 전쟁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키루스는 메디아의 수도를 점령하고 메디아 왕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키루스는 아주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보통의 정복자라면 패배한 왕을 처형하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자 승자의 권리였으니까요. 그런데 키루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메디아를 파괴하는 대신 포용했습니다. 메디아 귀족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들을 자신의 신하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관용이 아니었습니다. 메디아의 앞선 문명과 행정 시스템을 그대로 흡수하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아니었을까요? 덕분에 페르시아는 하루아침에 작은 왕국에서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아라는 거인을 집어삼킨 페르시아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눈을 돌립니다. 키루스의 시선은 서쪽의 리디아와 남쪽의 바빌로니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키루스는 단순히 영토만 넓히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복당한 사람들의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고 그들의 신전에 가서 경배를 올리는 독특한 통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따르라며 강요하는 대신 나를 따르면 너희의 삶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는 이 새로운 유형의 제왕 앞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키루스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새로운 전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키루스의 시선은 이제 서쪽 끝, 튀르키예의 아나톨리아, 고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황금의 나라라고 불리던 리디아가 자리 잡고 있었죠. 당시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는 막대한 부를 자랑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전설에 따르면 강물에서 사금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리디아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유함이 오히려 키루스의 호기심과 정복욕을 자극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리디아군과 거친 사막을 건너온 페르시아군의 충돌은 마치 화려한 유리잔이 단단한 바위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크로이소스의 막대한 황금도 페르시아의 기세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리디아를 넘어선 키루스의 말발굽은 이제 남쪽의 고대 도시 바빌론으로 향합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심장부였죠.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그 성벽 앞에서 키루스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모한 돌격을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어 강바닥을 통해 성 안으로 진입하는 기상천외한 전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기원전 540년 어느 깊은 밤, 바빌론의 귀족들이 연회에 빠져 있을 때 페르시아 군대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도시로 스며들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격렬한 전투 대신 조용한 점령을 선택한 그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바빌론 입성 후 키루스가 보여준 행동은 당시 고대 세계를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보통 정복자들은 패배한 민족을 노예로 삼거나 강제로 이주시켰었죠. 하지만 키루스는 바빌론 강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바로 유대인 포로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끌려와 수십 년간 낯선 땅에서 서름을 삼키던 그들에게 키루스는 믿기 힘든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의 신을 섬기며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명령이었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표정이 어땠을지 그려지시나요?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기적 같은 해방은 훗날 히브리 성경에 기록되어 키루스를 이방인이지만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칭송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복자가 아닌 해방자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서쪽 세상을 평정한 키루스는 멈추지 않고 다시 동쪽으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은 유목민들의 땅이자 끝이 보이지 않는 미지의 영역이었죠. 그는 왜 편안한 궁전을 뒤로하고 그 거친 땅으로 향했을까요? 아마도 제국의 국경을 위협하는 유목 기마 민족들을 잠재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마지막은 때로는 허무하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원전 530년 이름 모를 초원에서의 전투 중 키루스는 전사하고 맙니다. 20년 만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불세출의 영웅이 차가운 대지 위에서 눈을 감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비록 그의 숨은 멈췄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제국은 그의 아들 캄비세스 2세에 의해 이집트까지 뻗어나가며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위대한 통치자를 만날 차례입니다. 제국의 기틀을 다진 것이 키루스라면 그 거대한 덩치를 유지하고 관리할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바로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무려 36년 동안 제국을 통치하며 페르시아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서쪽으로는 이집트와 그리스 접경지대부터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펼쳐진 이 광활한 영토가 보이시나요? 이 넓은 땅을 한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다리우스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국을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20여 개의 사트라피, 즉 주로 나누었으며 각 지역에 사트라프라고 불리는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쥐어준 총독이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떡하죠? 다리우스는 그 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 곁에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과 세금을 관리하는 국무장관을 따로 두어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왕의 귀나 왕의 눈이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해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누구도 왕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긴장감이 제국 전체에 흐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앙의 통제력을 놓지 않는 이 정교한 균형 감각은 훗날 많은 제국들이 벤치마킹하는 통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다리우스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은 바로 불멸자 부대입니다. 1만 명으로 구성된 이 최정예 부대는 전쟁터에서 한 명이 쓰러지면 즉시 대기하던 다른 한 명이 그 자리를 채워 항상 1만 명의 숫자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아무리 죽여도 줄어들지 않고 끝없이 밀려오며 마치 죽음을 모르는 불사신처럼 보였습니다. 화려한 의복과 정교한 무기로 무장한 이들이 발맞추어 행군할 때 대지가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으며 페르시아 제국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리우스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왕의 길이라 불리는 이 도로는 페르시아의 수사에서 아나톨리아의 사르디스까지 장장 2,400km에 달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이나 왕복해야 하는 거리죠. 이 길 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이 설치되어 있어 파발마들이 릴레이로 말을 갈아타며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걸어서 3개월이 걸리는 거리를 파발마는 단 일주일 만에 주파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초음속 비행기나 다름없었다고 봅니다. 제국의 동쪽 끝에서 일어난 반란 소식이 며칠 만에 서쪽 황제의 귀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먼지 바람을 뚫고 질주하는 말발굽 소리가 제국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맥박처럼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비단 도로와 군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제국은 정복한 민족들의 문화를 말살하는 대신 그들의 언어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장이나 관공서에서는 페르시아어뿐만 아니라 엘라머 아카드어, 그리고 아람어까지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쐐기 모양의 독특한 글자인 쐐기 문자는 점토판 위에 꾹꾹 눌러 쓰이며 제국의 행정 기록을 남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50만 개 이상의 점토판들은 당시의 세금 기록이나 법률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젖은 진흙 위에 글자를 새기던 서기관의 손길에서 제국을 지탱하던 꼼꼼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양성을 인정한 페르시아의 태도는 그리스인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비록 전쟁을 치르기도 했지만 페르시아 궁정에는 많은 그리스 기술자와 예술가들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야만인이라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의 기술과 문화를 탐내고 배우려 했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흥미롭지 않나요? 페르시아는 자신이 정복한 모든 문명을 흡수하여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녹여내는 거대한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힘으로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로 감싸 안으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제국을 그토록 오랫동안 지탱하게 한 힘은 아니었을까요? 이 모든 영광과 힘이 집약된 결정체가 바로 페르세폴리스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건설하기 시작한 이 새로운 수도는 사람이 살기 편한 평야가 아니라 외진 산악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불편한 곳에 도시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이곳이 단순한 행정 수도가 아니라 신성한 의식을 위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매년 춘분 페르시아의 새해가 밝아오면 제국 각지의 사트라프들과 사절단이 선물을 들고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대한 인공 테라스 위에 우뚝 솟은 돌기둥들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국의 문이라 불리는 입구에는 날개 달린 황소, 라마수 석상이 방문객을 내려다보며 압도적인 위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새겨진 부조에는 각기 다른 옷을 입은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물을 바치는 장면이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직물, 인도의 향신료, 그리스의 도자기 등 온 세상의 보물이 이 산속의 도시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이곳은 왕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의 축소판이자 그들의 힘을 과시하는 거대한 쇼윈도였습니다. 돌 하나하나에 새겨진 정교한 문양에서 제국의 자부심과 영원할 것 같은 번영이 느껴지십니까? 산바람이 불어오는 테라스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던 다리우스의 마음속에는 큰 자부심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을 지탱하던 것이 과연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돌기둥뿐이었을까요? 웅장한 건축물보다 더 단단하게 제국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사람들의 영혼 깊은 곳에 타오르던 믿음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페르시아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것은 조로아스터라는 예언자가 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선한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한 기운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바로 그 전쟁의 일부라는 생각, 참으로 무겁고도 진지한 철학입니다. 그들은 불을 신의 지혜를 상징하는 정화의 도구로 여겼습니다.
신전 한가운데서 춤추듯 일렁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들은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0%가 이 거대한 제국의 지붕 아래 살고 있었다고 하니 인류의 절반 가까이가 이 불꽃을 향해 기도를 올렸던 셈입니다. 실로 엄청난 영향력으로 볼 수 있죠. 그들의 독특한 장례 풍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들은 시신을 땅에 묻거나 태우는 것이 자연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탑이라 불리는 높은 구조물 위에 시신을 올려두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했죠. 독수리들이 날아와 육신을 거두어가는 그 적막한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현대인의 시선으로는 낯설고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영혼을 가장 깨끗하게 떠나보내는 자비로운 의식이었습니다. 죽음조차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려 했던 그들의 태도에서 어떤 경건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토록 깊은 영적 세계를 가진 제국도 현실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쪽 바다 건너 그리스라는 작은 불씨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리우스 1세와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그리스 원정에 나섭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았던 그 장면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좁디좁은 테르모필레 협곡에 빽빽하게 들어선 페르시아 군대의 창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입니다. 수적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좁은 길목을 지키는 스파르타 전사들의 방패벽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살라미스 앞바다를 가득 메운 함선들이 서로 뒤엉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결국 거대한 코끼리 같았던 페르시아는 작지만 민첩한 사자 같았던 그리스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마라톤 평원과 살라미스 바다에서의 패배는 제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페르시아는 무적의 군대가 아니라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인물이 바로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입니다. 기원전 330년 알렉산더의 군대가 테르세폴리스에 입성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탄하며 바라보았던 그 아름다운 만국의 문과 거대한 궁전들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말입니다. 200년 넘게 세계를 호령하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상실감을 느꼈을까요? 하지만 역사의 강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폐허가 된 땅 위에서 다시금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이번에는 북쪽 카스피의 연안에서 내려온 파르티아인들입니다. 그들은 알렉산더가 죽고 혼란해진 틈을 타 이란 고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떠오릅니다. 파르티아 기병들의 움직임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로마의 중무장한 보병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로마군이 거북이처럼 느리게 전진할 때 파르티아의 기마 궁수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몸을 뒤로 돌려 화살을 쏘는 그들의 신기에 가까운 기술. 로마군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당대 최강이라던 로마 장군 크라수스조차 이 사막의 유령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죠. 로마의 팽창을 막아내고 중동의 자존심을 지켜낸 파르티아의 저력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시간은 다시 흘러 서기 224년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파르티아의 힘이 약해진 틈을 타 페르시아의 뿌리를 자처하는 사산 왕조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란인의 제국이라 부르며 옛 아케메네스 왕조의 영광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껴집니다. 사산 제국은 단순히 땅만 넓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비단기를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중국의 비단과 인도의 향신료가 페르시아의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은접시와 정교한 유리 공예품들이 만들어지고 궁전에서는 시와 음악이 흘러넘쳤죠. 그들은 로마와 끊임없이 경쟁하면서도 서로의 문화를 주고받는 기묘한 애증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사산 제국과 로마 제국. 이 두 거인은 무려 400년이 넘도록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전쟁 중 하나로 기록된 이 지루한 싸움의 끝은 어땠을까요? 서로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지칠 대로 지친 두 거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7세기 초 사산 제국은 로마를 몰아붙이며 최대 영토를 확보했지만 그것은 마지막 촛불의 화려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에 정작 새로운 적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맞설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온 이슬람이라는 거대한 모래 폭풍 앞에 사산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찬란했던 고대 페르시아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감동이자 교훈이 아닐까요? 이슬람 정복자들은 페르시아의 앞선 건축 기술과 문학, 행정 시스템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슬람 문명의 황금길을 여는 밑거름으로 삼았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나 화려한 모스크의 돔, 지붕 속에 페르시아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문화의 유전자는 국경과 종교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래 속에 파묻힌 채 8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페르시아인들의 시선으로 역사의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사막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낯선 언어와 새로운 기도의 소리였습니다. 정복자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통치는 결코 자비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에 도시의 상인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었지만 땅에 뿌리를 박고 살아가던 농부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더욱이 페르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야 했던 차별과 멸시는 그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같은 종교를 믿는데도 왜 아랍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아랍인이 아니면 진정한 무슬림 대접을 해주지 않는 차별 속에서 페르시아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때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평등을 외치는 아바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인들은 다시금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설 수 있었죠. 칼로 정복당했지만 문화와 행정 능력으로 정복자를 다시 가르치는 기묘한 역전이 일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쪽 초원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셀주크 튀르크와 호라즘 같은 유목민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은 마치 하늘이 내린 형벌과도 같았지요. 칭기즈칸의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 그 참혹함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화려했던 도서관은 불탔고 운하는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지어 14세기에는 티무르라는 절름발이 정복자가 나타나 사람의 머리뼈로 탑을 쌓았다는 끔찍한 전설을 남기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잔혹한 정복자들조차 결국에는 페르시아의 정원과 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이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잿더미가 된 땅에서 다시 황금빛 꽃을 피운 것은 16세기 사파비 왕조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아는 이란의 진짜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순니파가 아닌 시아파를 국교로 삼으며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 종교라는 강력한 접착제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당시의 수도 이스파한을 한번 거닐어 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세상의 절반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그곳에는 푸른색 타일로 장식된 거대한 모스크와 화려한 돔이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인들은 한 땀 한 땀 영혼을 담아 카펫을 짰고 상인들은 비단기를 오가며 불을 축적했지요. 이 시기에 만들어진 화려한 문양과 색채가 오늘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처럼 19세기에 들어서며 차자르 왕조의 영광은 빛바랜 양탄자처럼 낡아져 갔습니다. 북쪽에서는 러시아 곰이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영국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형국이었죠. 무능한 왕들은 서양의 신무기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지도 위의 국경선은 열강들의 펜끝에 따라 이리저리 잘려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지도가 완성된 것이 바로 이 굴욕의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왕들이 유럽 여행을 즐기며 나라의 이권을 헐값에 팔아넘길 때 시장의 상인들과 성직자들은 분노를 삼키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세운 것입니다. 이 혼란을 틈타 등장한 인물이 바로 군인 출신의 레자 샤였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쿠데타를 일으켜 팔레비 왕조를 열고 강력한 채찍을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그는 캐캐 묵은 과거를 벗어던지고 서양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나라 이름도 페르시아에서 아리아인의 땅이라는 뜻의 이란으로 바꾼 것이 바로 이때랍니다. 거리에서는 경찰들이 여성들이 쓴 히잡을 강제로 벗겨 찢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비명과 근대화라는 명분 아래 달리는 기차의 경적 소리가 뒤섞인 기묘한 풍경이 그려지시나요? 그의 아들 모하마드, 네자 팔레비 역시 아버지의 길을 따랐습니다. 미국과 손을 잡고 막대한 석유, 자금을 바탕으로 화려한 빌딩을 올렸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 짙었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가 솟구쳐 올랐지만 빈민가에는 빵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왕은 파티를 열어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비밀 경찰들은 밤마다 사람들을 끌고 가 고문실의 불을 밝혔지요. 백색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성직자들의 땅을 빼앗고 서구식 교육을 강요하자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헐리우드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을 불태우며 자신들의 영혼이 침략당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은 아닐까요? 억눌린 분노는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1979년 2월의 어느 겨울날 프랑스에서 날아온 비행기 한 대가 이란 테헤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한 노인을 향해 수백만의 인파가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가 바로 해외로 추방당했던 호메인이었습니다. 왕은 쫓겨났고 사람들은 98%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슬람 공화국을 선택했습니다. 왕관이 사라진 자리에 터번을 쓴 성직자들이 앉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서구 문명에 대한 거대한 거부이자 이슬람의 뿌리로 돌아가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면서 세계 최강 대국과 등을 돌려야 했고, 이웃나라 이라크와는 8년 동안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혁명은 더욱 단단해졌고, 반미라는 구호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주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란의 모습은 바로 이 격동의 세월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과 이슬람의 엄격한 율법 그리고 현대 사회의 욕망이 뒤엉켜 있는 복잡하고도 미묘한 나라가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긴 시간 여행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란 고원에 발을 디뎠을 때 피부에 닿았던 그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기억하시나요? 이제 그 바람 속에서 수천 년 전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퀴로스 대왕이 보여주었던 관용의 정신부터 호메이니가 외쳤던 혁명의 함성까지 그 모든 역사가 모래알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쌓이기를 반복했었죠. 거대한 제국의 성벽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궁전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꽃피운 문화와 예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들의 문명은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정신은 영원히 남아 인류의 유산이 된다는 이 묵직한 진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 오늘 밤은 잠시 눈을 감고 페르시아의 짙푸른 밤하늘을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쏟아지는 별빛 아래 펼쳐진 사막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만의 깊은 역사적 사색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대의 숨결을 따라 걸어본 시간이었습니다.